오늘은 온해시설하고 버섯입니다. 근데 이제 온해시설하고 버섯을 보면 보장하는 방법, 보장하는 재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단지 버섯은 시설 작물하고 보장하는 게 같고, 다음에 버섯을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물은 온해시설하고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건데, 우선 그 프린트물 보면 보험의 목적을 먼저 볼게요. 보험의 목적은 온해시설하고 버섯에서는 뭘 보장을 하느냐, 하우스하고 시설 작물을 보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설 작물 또는 버섯 재배용 단동하우스, 다음에 시설 작물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다음에 유리온실, 다음에 시설 작물하고 버섯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단동하우스라는 것은 지붕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우스 있죠. 연동되지 않고 그게 단동하우스인데, 하우스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으로 나눕니다. 고정식하고 이동식. 그래서 고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를 들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존치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식은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거. 1년 이상인 거. 그게 고정식 하우스고, 이동식 하우스는 1년 미만인 하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존치기간이 1년 이상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 하우스고, 존치기간이 1년 미만, 4개월 이상, 4개월이라든가 10개월이라든가 11개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식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는 지난번에 제가 용어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반원형이라든가 복숭아형, 즉 아치형, 3분의 4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연동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붙여서 우리 농촌에 가면 하우스가 한 동만 있는 거 있고, 또 저기 도곡 쪽에 가면 파프리카 하우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 있죠. 그게 연동하우스인데, 그 모양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된다는 것,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게요. 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온실이란 게 있어요. 그 유리온실은 보면 여러분들 그 유리로 해서 지어지고 굉장히 비싼 그런 하우스가 있고, 내재형 하우스라는 것은 이것은 재해에 버틸 수 있게끔 인증받은 그런 하우스를 말하고요. 다음에 버섯 재배용 경량철골조라든가 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우스의 골조가 목재나 죽재, 즉 나무나 대나무로 골조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보장을 안 받아줍니다. 왜? 빨리 부서지겠죠.
빨리 부서지니까 그것은 받아주지 않고요. 보험의 목적물은 이런 하우스 중에서도 이렇게 골조를 이루는 골조 부분하고 여기에 이렇게 덮는 피복이 있어요. 피복. 그래서 골조하고 피복만 목적으로 하지 다른 것은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든가 버섯 재배용 하우스는 그 안에 시설작물이나 버섯을 키우고 있는 것, 즉 배양하고 있는 것만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어떤 하우스 안에 창고로 쓰려는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수확한 작물을 선별하는 그런 선별용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받아주는 건 시설 작물이나 버섯을 키우고 있는,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하우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선별장 창고, 이것은 가로넣기로 가끔 나올 수가 있겠죠. 하우스 중에서 선별장이나 창고 등 이런 것들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한다는 것.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이런 농업용 시설물하고, 두 번째 부대시설이 있는데, 이 부대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뗐다 붙였다 하는 게 가능한 거.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인데, 어떤 시설이냐?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설물에 붙어 있는 것은 부대시설이 아니고 시설물이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이게 가능한 것이 부대시설로 보는데, 그 터널과 연동하우스의 어떤 그 수평 커튼은 보온시설이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부대시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사용하는 어떤 농업용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 그런 것들은 받아주지 않고, 어떤 냉풍기나 이런 것들은 직기니까, 직기 부품은 부대시설에서 제외가 돼서 직기도 부대시설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시설 작물. 이러한 시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 화해류하고 비화해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화해농가에서 키우는 것은 꽃이죠. 꽃, 즉 장미라든가 카네이션, 국화나 백합, 이런 것들이 화해류 그 꽃 종류로 해서 인수를 해주는 거고, 비화해류는 우리가 그 딸기나 토마토, 풋고추, 참외 이런 것 같이 그 하우스 안에서 키우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앞전에 생산비 보장 공부를 할 때 고추의 보험 목적물이 뭐였죠? 노지 재배 홍고추였죠. 그러면 풋고추는 어디서 받아주냐? 여기에서 받아줍니다. 시설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정식 또는 파종 후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고요. 육묘. 육묘는 뭡니까? 그 정식하기 전에 어떤 판에서 키우고 있는 거. 우리 종묘상 가보면 고추 같은 거 모종 팔죠. 그런 것들 키우는 것을 육묘라 그러는데, 그것은 보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하우스 안에다가 정식해서 배양을 하고 있는 것만 보험의 목적물로 합니다. 다음에 버섯인데요. 버섯.
우리가 버섯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보험에서 농업재해보험에서 받아주는 건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새송이버섯하고 양송이버섯인데요.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받아주지 이것도 아무거나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하고 원목 재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표고버섯 농장이나 아니면 그 일반 시골집에 가더라도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종균 접종해서 그 나오는 버섯 있죠. 이게 원목 재배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표고버섯 키우는 데 가서 봤더니 그 뭡니까? 종균을 해 가지고 그 나무를 때려 주더라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균을 깨워서 그게 발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게 원목 재배 방법이고, 톱밥 배지 재배라는 것은 이 톱밥으로 그 밑에 판을 만들어요. 원목이 아니고. 그래서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키우고 있는 거. 근데 원목 재배는 종균 5년차 이후만 보험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원목 재배 표고버섯은 2018년 이후 종균 접종한 표고버섯에 한한다 하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업무 방법서에 보면 2017년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작년치 업무 방법서 기준으로 17, 18, 19, 20, 21 5년이죠. 그래서 5년 차까지만 받아주겠다. 그래서 올해 만약 업무 방법서가 바뀌어서 나오면 2018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2018로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느타리 버섯은 균상 재배하고 병 재배. 균상 재배하고 병 재배. 다음에 새송이 버섯은 병 재배하는 것만. 양송이 버섯은 균상 재배하는 것만. 버섯도 마찬가지로 종균 접종 이후에 배양되고 있는 버섯만 가입 대상이고, 배양 중인 버섯은 가입이 불가하다. 그 앞에 시설작물하고 같은 뜻이에요. 육묘는 가입 불가하듯이 버섯도 배양 중인 것은 가입 불가하고, 즉 이 원목이라든가 토포배지라든가 균상이라든가 병에 종균을 접종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만 가입 대상이라는 것.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보면 이건 나뉩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서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자연재해하고 조수에는. 그런데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화재는 일단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서
부대시설에서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 약관이고 화재는 화재 위험 특약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 구분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시설 작물.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해류나 비화해류 모두 시설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를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연재해 조수해와 같이 그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거냐. 일단 구조체나 피복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에 구조체나 피복제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얘만 피해를 입었다. 작물만. 이런 것은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구조체나 피복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키우고 있는 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70% 이상이고 또 이로 인해서 경작자가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작물의 재배를 포기해버린 경우. 두 가지 조건. 경작 포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시설 작물에 대한 자연재해 조수에 대한 그 피해를 보장을 해준다는 거. 또 마지막에 자,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관련재해, 뭐 폭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보가 발령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시설 작물에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또 낸다면 가로넣기 정도로는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1번, 동그라미 1번. 구조체, 피복제 등의 농업용 시설물의 직접적인 피해 할 때 이 정도 가로를 쳐놓고 넣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다. 이것도 가로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다음에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다 할 때 그것도 충분히 가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앞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로 넣기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상특보 관련재 꼭 한번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특약. 자, 보상하는 손해니까 특약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화재 위험 특약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요. 화재 위험 특약하고 화재 위험 특약은 내 시설물에서 내가 피해를 본 거. 화재로. 내 시설물. 그러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은 내 시설물이 불이 나서 옆 사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 그냥 보겠습니다. 화재 위험 특약은 화재로 입은 손해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이렇게 돼 있죠. 즉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내 집에서 난 불이죠. 그것이 문제가 돼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다.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법률상으로서 배상 책임. 그러니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일단은 내가 화재 보험 특약을,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해야지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이 두 가지.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원해시설에서는 특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금 이따 저 뒤에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특약 종류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 하우스 단지가 하천부지가 있어요. 하천부지. 그럼 하천부지는 어떤 작물이든 간에 보험에서 가입을 안 해주죠. 안 해주는데, 나는 내 하우스는 수재로 인한 거, 물피해로 인한 것은 보상을 안 받겠다. 즉 풍재나 기타 자연재해만 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수재위험 부보장, 수재위험은 보장받지 않는 특약에 가입을 하면 이런 경우는 원해시설에선 받아줍니다. 그래서 원해시설의 특약 종류는 화재위험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다음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 나와 있는데, 일단 원해시설에서 특약 종류는 세 가지다 하는 걸 일단 봐주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은 8가지라 그랬죠. 개수, 통병댐, 하기보.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통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돼서 발생한 손해. 다음에 기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는 기타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랬죠. 여기는 개수통병댐 기보라 그랬죠. 하가 빠졌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가 왜 빠졌는지, 이것 개수통병댐 기보 더하기 보험의 목적에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아까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였죠.
여기는 보험의 목적, 즉 보험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아까 시설하고 부대시설, 원해시설하고 부대시설, 이게 보험의 목적이겠죠. 다음에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어디에서 보셨죠? 포도 우리 비가림 시설할 때 이게 재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돌아간 거에 대해서, 훔쳐간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배상받아야지 보험에서 배상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이것도 비가림 시설에서 같이 있었어요. 다음에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이, 이것도 거기에 있었죠. 다음에 원인에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강제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즉 법령에 따라서 시설을 철거하라든가 뭐 이랬을 때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계법령 집행한 부서에 가서 따져서 보상을 받아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을 어떤 수리 또는 복구를 늦게 해버렸어요. 자, 피복제가 벗겨졌으면 이걸 빨리 씌워야지 안에 있는 작물이 자연재해를 어떤 냉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 건데, 이걸 늦게 놔둬가지고 2, 3일 수리를 안 해서 냅둬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안에 있는 작물이 싸그리 죽었다. 이런 경우도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영농활동하고 조금 맥을 같이 하겠죠.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이렇게 뼈대만 있어. 이렇게 뼈대 위에 전부 피복제로 피복이 돼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시설 작물들이 보호를 받을 건데, 이 피복을 싹 걷어내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걸 보장을 안 해주겠죠.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피복제를 제거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은 토양을 소독한다든가 안에 어떤 수리를 유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피복제를 걷어냈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다음에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거. 다음에 특별여건의 화재위험 보장 특약에 보면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4번 한번 보시게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시설 그 하우스 안에 있는 뭐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전기기기가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온도 조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장치의 정기적 사고로 인한 것은 전기가 고장난 거, 발전기가 고장난 거, 이것들은 보장을 안 해주는데 발전기가 가열돼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장으로 인해서 생긴 화재는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전기적 장치 기기가 고장난 것은 안 해주는데, 그 기기가 고장나서 하우스가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 화재 위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그것은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적 장치만 고장난 것은 해주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화재는 해준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주의하시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뭐 중요한 거 없고요. 다음에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 때문에 생긴 손해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 물 때문에 수재, 즉 물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겠다고 내가 특약에 가입했는데, 이런 홍수나 해일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보장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은 이렇게 홍수나 해일이나 집중호우,
이런 수재 등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라든가 수재 방지를 위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다음에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뭐 어떤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 피난을 하는데, 그러면서 생긴 보험의 목적은 수재 위험은 보장받지 않겠다고 특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이해는 되시죠?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 지금 이 온해시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시험에 출연을 해요. 1회부터 5회 때까지는 별로 안 나왔어. 왜? 그때는 평가사들이 온해시설 평가를 안 했거든요. 손해사정사들이 그때 평가를 했고, 근데 이제 5회 때 이후부터 평가사들이 직접 온해시설의 평가를 나가다 보니까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자,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은 일단 원칙이 1년입니다. 원칙이 1년인데, 원칙이 1년이라고 그러면 예외도 있겠죠? 예외. 자, 아까 제가 하우스를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나눈다 그랬죠? 고정식은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동식은 1년 미만이잖아요. 존치기간이. 그럼 1년 미만이면 보험을 못 드냐? 왜? 원칙이 1년이니까 못 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동식 하우스는. 그래서 자, 원칙이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 1년 미만은 단기계약. 단기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최하 이 단기계약은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 임의로 존치기간 일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동식 하우스가 4월부터 11월까지 설치를 한다. 그러면 4월, 5월, 6, 7, 8, 9, 10, 11 8개월이죠. 8개월 동안 존치를 하는데 그 존치기간 중에서 그 일부만 보험기간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존치기간이 최소한 4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존치기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보험기간을. 그 존치기간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기간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그럼 이런 보험들은 어떻게 갱신을 하느냐? 첫 번째 보면,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 자, 12월 24일이 기존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건 이동식 하우스가 아니라 고정식 하우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번에 24일 날 보험 만기인데 다시 갱신하실랍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내가
11월 30일 날 전화를 받고 예 갱신할게요 그러고 보험료를 입금을 했어. 그러면 12월 30일부터 보험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이 24일이니까 24일 날까지 종료를 하고 그날 24시부터 24시부터 새 보험이 시작한다는 얘기.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보험. 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보험 딱 종료되는 날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는 없죠. 그 전날 하면 그날 끝나는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정식 하우스만 설명하는 이야기고, 고정식 하우스. 밑에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갱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데 그것을 다시 갱신을 할 수는 없겠죠. 재계약을 드려야 되겠죠. 자, 내가 이동식 하우스를 6달을 가입을 했어요. 6달을 가입을 했는데 키우고 보니까 또 뭘 더 키워야 되겠어. 그러면 6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거에 가지고 이걸 갱신해서 다시 보험에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가 종료가 됐으면 새 계약으로 최소한 4개월 이상 다시 계약을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의 갱신은 고정식 하우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동식 하우스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 다음 페이지 보험 가입 금액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용 시설물을 보면 지금 내가 동그라미 1번은 전산이라고 적어놓고 동그라미 2번은 적산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현재 업무 방법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전산이란 말이 아니고 적산이란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적산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구조에 따라서. 근데 교재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적산으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이 맞는 표현일 건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이라는 건 뭐죠? 재조달 기준 금액이라는 건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금액. 즉 무슨 말이냐? 하우스죠. 이런 농업용 시설물을 새로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기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기준 금액은 90에서 130%. 우리 이합 전에 비가림 시설 배웠죠. 비가림 시설 공부할 때 이 산정된 금액의 몇 프로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비가림 시설. 이것만 달라.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였어요. 비가림 시설은. 근데 농업용 시설물은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산으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유리온실이나 경량철골조 또는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은 적산으로 그 제조달 금액 자체가 그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는 거. 이거 말고 표준화된 하우스는 적산으로 산정된 금액에 제조달 기준 금액에 90에서 130%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은 계약자가 내가 얼마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유리온실하고 버섯재배사는 제곱미터당 그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가입 범위가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m 범위네. 50만원 범위네.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사, 즉 정량철골조 이런 것들은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 다음에 보상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의 보상 비율을, 이것은 책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험금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보험 가입 금액에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무시해버려도 됩니다. 보상 비율이라는 건, 자, 보험금을 줄 때 보상 비율을 90%를 줄 것인지 80%를 줄 것인지 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서 자료를 만들면서 같이 넣어놨는데 이건 조금 여기에 나올 게 아니에요. 다음에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시설 작물 보겠습니다. 하우스별로 연간 재배 예정 시설 작물 중 무엇을 키울 줄은 몰라. 근데 연간 내가 파프리카도 키우고 뭐 고추도 키우고 풋고추도 키우고 호박도 키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에 가해, 즉 모르겠어요.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키우면 그 연간 키울 예정인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작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50에서 100% 범위, 50에서 100% 범위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설정한다는 거.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일단 농업용 시설물은 적산으로 산정된 재조달 기준 금액의 몇 프로?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였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유리온실이라든가 경량철골조 버섯재배사 내재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유리온실이라든가 버섯재배사인 경량철골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얼마?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한다는 것. 다음에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입 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것. 다음에 시설 작물은 자,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낮은 거 아니고 높은 것.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는 것. 보험 가입 금액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